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선고 시점 또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야 대선 잠룡들의 움직임도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제였죠.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오는 25일 종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0차까지 진행된 변론 다 보셨을 텐데 총평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탄핵 심판 3번 했는데요. 그 이전과 달리 직접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10차까지의 변론길 장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본인에게 좀 불공정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그래도 헌재에서 여러 증인들을 다시 부르는 것에 동의해서 여러 가지 증인 신문을 진행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또 설득됐다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고 또 국회 측에서도 윤 대통령 관련한 계엄령 발동 그 이후 상황 이거 관련해서 또 효과적으로 변론 기일을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결론은 헌법재판관 8분의 판단만 남은 것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이 과정을 잘 보신 후에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잘 따르는 그런 과정만 남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10차까지 진행된 변론의 총평. 네, 일단은 뭐 탄핵 인용에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뭐 차곡차곡 쌓였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메시지에 대한 법률적인 반격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메신저를 흔드는 부분에만 주력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피청구 측에서 얘기하는 비상계엄 자체가 통치행위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10차까지 살펴봐도 그걸 통치행위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여러 가지 갖가지 많은 증거와 정황과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10차까지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탄핵의 인용 8대 0이 거의 확실시 되겠구나라는 좀 그런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제 25일에 최종 변론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아마 그 이후에 한 2주 정도 시간을 흐르고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일반적인데 또 일각에서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예상을 좀 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는 2주가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0하루가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정도 걸리면 이제 결정이 나올 거다, 선고가 잡힐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다르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네. 지금 이 탄핵 관련한 여러 사항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채택 여부부터 해서 첨예하게 갈등이 많았고 네. 또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론이 좀 갈렸고 이런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평일을 더 자주 열어서 한쪽으로 뭔가 뜻을 모으기가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재판관들끼리 논의를 하고 그래서 평일을 여는 숫자가 늘어날 걸로 보이고 아마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의견이 그렇게 다르지 않게 뭐 만장일치 어느 쪽이 되든 네. 만장일치로 나오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으려면은 기존 2번에 있었던 탄핵 심판과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재판관들끼리 훨씬 더 잦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는 8대 0 정도 수준은 아닐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결론이 그렇게 나오면 가장 깔끔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그 양측의 주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더 꼼꼼하게 재판관들 입장에서 짚어야 하는 상황, 또 그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실 테니 그것을 모아서 하나의
결론으로 가는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좀 더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간명합니다. 사안 자체가 처음에 이제 헌재가 보려고 했던 게 5가지 정도로 큰 축으로 봤을 땐 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위헌성에 부합되느냐. 그러니까 위헌적인 요인이 첫 번째는 실체적 요건을 갖췄냐예요.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서의 비상계엄이었느냐. 두 번째 국내의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 절차적 정당성도 위헌적 소지가 강한다는 게 십자변론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포고령에 대한 위헌성.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좀 위법성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갑시다라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온 마당이고요. 포고령 1호 자체가 국회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잖아요. 이건 위헌성 세 가지가 벌써 충족이 됩니다. 네 번째 국회 선관위에 군대 투입된 거는 현상으로 존재하고요. 특히나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논란이 되는 것들이 체포조 논란. 체포가 포고령 위반에 어떤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체포조의 명단 14명, 16명이냐 이걸 갖고 논박이 있었으나 이거는 큰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죠. 중요한 거는 여인영 사령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피청구인 측도 보면 이런 이 단어만 다를 뿐이지 이 대상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하고 뭔가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것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말하자면 대령급, 중장급 이상 그 현장에 그 작전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체포에 대해서. 그러면 한 이 5가지만 종합해 보면 굳이 뭘 고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평일을 빨리 거쳐서 저는 3월 11일보다 더 빨리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관련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의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내용이고요. 관련 내용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응답이 3%포인트, 찬성한다는 응답은 3%포인트 상승하면서 60%, 반대한다는 응답은 4%포인트 하락해서 34%로 조사가 됐습니다. 탄핵 찬성 응답 비율이 다시 60%로 올라왔습니다. 흐름이 조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이 흐름을 어떻게 좀 해석하시는지. 네, 이제 이 탄핵 심판 절차가 거의 종료되니까 결과를 예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또 그것을 바라는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여론조사에 더 많이 반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 반대 분들은 그 어떤 밖에서의 어떤 광장의 열기 이런 것 때문에 탄핵 찬성을 하더라도 여론조사에 이게 좀 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 되니 약간은 그 기세가 탄핵을 반대하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여론의 집중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꺾이는 모양새가 조금씩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탄핵 반대가 4%포인트가 빠지고 찬성이 3%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거는 통계적으로도 좀 유의미하게 바라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3대 2 정도, 탄핵 찬성이 3, 탄핵 반대가 2, 이 정도까지 붙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은 조금 멀어진 상황이 돼서 지금 국민들의 많은 분들은 탄핵에 대해서 인용 가능성을 좀 더 많이 보시는 그런 기류가 더 짙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도 예측을 좀 줄곧 해왔는데 일단은 이제 여론이 초반기에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아스팔트 지지층들이 과다 이렇게 유입되면서 여론이 이제 과표집됐다라는 주장들이 이 현상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제 10차까지 되고 이 탄핵에 대한 옹호하는 세력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고 저는 좀 분석이 돼요. 그래서 조금씩 그런 과표집된 부분들이 빠지면서 중도의 입장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보면은 여론조사 수치에도 보면 중도층에 있어서의 탄핵 찬성과 반대의 수치가 2배 이상입니다. 69% 반대가 25%입니다. 예전 같은
여론 추이라면 거의 뭐 한 10%, 15% 중도층도 간격이 좁았는데 네. 확 벌어지는 걸 보면 일단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중도층에서는 이제 빨리 시국을 정했으면 좋겠다. 지겹다. 아니면은 국정논란이 언제까지 가야 되냐라는 마음들이 점점 단단해지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좀 이제 올라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추이고 이 추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조사한 내용 중에 이제 차기 대선 결과 기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정권 유지론이 37%, 정권 교체론이 53%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예상치에 따라서 거의 연동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 이제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높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대선이 연결이 된다면,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후보를 해서 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상황이 대단히 기울어진 상태가 될 겁니다. 뭐 스포츠 경기로 따지면 몇 점 실점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 결과가 정권 교체, 정권 유지 이 여론 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차이가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조사 결과에 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은 조금 더 벌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이 탄핵 결정이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서 보여지는 현상인데 선거는 또 여론조사하고 다르니까 만약에 선거가 있게 된다면 각 후보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든지 강점 또 뭐 약점 이런 거에 따라 요동칠 수 있는 여론의 흐름을 잘 봐야 한다. 일단 선거 대비를 저희가 지금 얘기하기는 좀 섣부른 감은 있지만 어쨌든 저런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잘 염두에 두고 또 대비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양쪽의 그 진영까지 다 포함된 수치보다는 무당층의 수치를 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층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무당층조차도 모르면 38%이긴 하나 이거는 이제 중도층이라는 것들은 보수 중도, 진보 쪽에서도 중도라고 응답하는 응답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보수나 또 중도 진보를 좀 지향하는 사람들은 정권 교체에 정치의 성향이 녹아져 내려서 교체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무당입니다. 이건 정치에 관심 없는 층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중원에서도 그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이라고 봤을 때 모름을 빼고 정권 교체가 37%면 이거는 지금 오차범위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 국민들이 현 시국에서는 정권을 교체해야만 나라가 바로 서겠다라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냐라는 쪽으로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 얘기가 조금씩 나오죠. 뭐 각 당에서는 아직 섣부른 얘기다라고 하긴 하지만 나오긴 나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로만 보면 민주당이 중도 보수야? 원래 중도 보수야라고 하는 것들은 좀 비판의 여지는 있지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 가치 이런 부분을 같이 부연을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상 3번의 집권을 했고요. 민주당이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수와 중도의 정책들을 가져다 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대통령이 돼 보니까 중도의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더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치라는 것들은 좌측과 우측의 날개로 날아야만 몸통이 제대로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측에서도 합리적 보수가 존재해야 되고 좌측에서도 합리적인 진보가 존재함으로써 결국에는 국민이라는 일상생활을 잘 나을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실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설명이 부족한 제 입장에서는 거친 언어, 중도 보수다. 라는 어떤 얘기로 이재명 대표가 던졌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거를 그냥 실용의 의미 플러스 선거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 지금 중원으로 나가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확 끌어오겠어. 거기에 플러스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도 봤듯이 보수 중에서도 중도 보수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분들도 내가 끌어와야겠어. 저는 그런 어떤 포석이 깔려 있다. 그래서 그렇게 비판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욕심이 부른 저는 설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 보수의 영역까지도 침투를 해서 표를 얻겠다는 의지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표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란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민주당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저희 당이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보수라는 어떤 이념적 가치와 반대되는 그런 이념적 지향성을 가졌다는 정당의 당수가 보수, 우리는 보수다, 중도 보수다, 진보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민주당이 점해왔던 이념의 영역은 어디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당에서도 당대표가 어떻게 당의 정체성을 그렇게 함부로 바꿀 수가 있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뭐 말실수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거라고 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욕심을 내고 있고 지금 굉장히 대선을 앞에 두고 대선을 기정사실로 한 후에 대단히 조급한 마음이 앞서서 표 계산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중도 보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게 되면 저희는 유사 보수라고 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고 저희와 뜻이 같다면 저희와 합의를 해서 정책 같은 것도 또 국회 내에서의 논의도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표 계산을 위한 어떤 말 장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좋을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본진을 뺏기는 느낌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국민의힘 자체도 그럼 그 본진을 뺏기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느냐? 지금 현 상황에서 권선동 원내대표나 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 자유통일당의 영역까지 가버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수가 보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 정치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은 그 본진을 못 지키면 우리한테 주시오. 우리가 그 역할까지 하겠소. 라는 어떤 그런 전략적 포석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칠게 들어온 거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의 오랫동안의 정통성을 한 번의 선언적 의미로 있어서 그걸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당내에서 오랫동안 당을 지켜왔고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 당의 여러 가지 뭐 중진과 원로들이 있으면 거기에 충분한 합의점을 통해서 민주당이 지켜왔던 전통적 진보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 중도 보수의 확장성을 우리가 선언합시다. 라고 가면은 조금 더 좀 유연하게 갈 수 있는데 마치 이거를 당대표의 입장에서 그래 오늘부터 민주당은 중도 보수야 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비판의 소지를 남겼다. 라는 것은 뭐 일단 한번 이재명 대표나 당내에서도 좀 돌이켜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즉 뭐 이재명 대표가 극우 내란당이나 극우 범죄당처럼 아예 오른쪽으로 국민의힘을 보내버리고 나서 우리는 약간 오른쪽에 있는 중도 보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아주 오른쪽에 가 있다 지금. 말씀은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국민들이 착각할 만한 발언을 몇 번 했습니다. 뭐 주 52시간제도 그렇고 여러 유연한 입장을 좀 보이신 거는 맞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채 2주가 걸리지 않아서 본연의 색깔을 다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또 중도다, 뭐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국민들이 믿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데 본인만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고 또 저희 당을 극우로 자꾸 규정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반응을 하겠느냐.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극우 이런 쪽을 30% 넘게 지지를 합니까? 그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숫자도 좀 보시고 본인이 하셨던 말씀을 잘 돌아보신 다음에 중도 보수라는 말은 내가 실수했다고 인정하시는 게 빠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52시간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놓았지만 거기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결국은 보였다. 네. 따라서 그냥 정책만 내놓은 거 아니냐.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정책이라는 게 국민의힘도 정책을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뭐 단박에 52시간 이거 합시다. 이렇게 뭐 쉬운 문제인가요? 52시간은 노동 문제잖아요. 노동의 이 오랫동안의 이 노동의 어떤 보호와 인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동계와 합의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그냥 정치권에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52시간 받고 나
나 이제 보수 중도 보수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투루 결정한다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52세 경제를 던졌다는 자체만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산업별로의 어떤 노동의 유연성을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라는 것이고 이걸 아예 그냥 절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동계와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한번 합의점을 찾고 그게 좀 노동계가 좀 설득이 되면 그거를 여당과 논의해서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는 향후에 또 한 번 더 논의해보자라고 얘기한 게 민주당이에요. 그럼 이게 그냥 하는 척만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야박한 비판 같고요. 그다음에 상속세라든지 소득세 부분이 있어서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 기업만 신경 쓰는 보수 우파 쪽이었다면 오른쪽으로 클릭하면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 수준을 좀 돌봐주는 또 말하자면은 그 중도 실용주의를 선택하는 또 행보. 저는 이런 부분들이 꼭 시도까지도 비판한다면 그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짧은 묻고 싶습니다. 얘기 아니, 시도를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표변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금 기대를 걸었었어요. 반도체 특별법 관련한 경우도 본인이 직접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동의를 하면서 일을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막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결국은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정말로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입에서 뭐 중도 보수다. 나는 뭐 중산층 서민도 껴안고 가고 또 이념의 차이가 없고 실용만 추구하겠다. 이런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 그러니까 믿게 해달라. 그럴 때 이재명 대표 앞에 길이 있는 거지 지금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가지고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관련돼서 정당 지지도도 나와 있습니다. 역시 갤럽 조사였고요.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40%, 무당층이 18%로 조사가 됐습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릴 텐데 일단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다시 약간은 벌어지는 모양새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듣겠습니다. 그 탄핵의 이 선고가 얼마 안 남았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탄핵 심판이 한참 중간일 때는 탄핵 기각 가능성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양측의 공방도 많이 집중력 있게 보셨을 텐데 끝나가는 마당이라 이제 탄핵에 대한 예상을 다 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론조사에 잡히는 응답층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보여줬던 양측이 호각세를 보여줬던 그런 양상에선 좀 빠지겠죠. 어쨌든 탄핵 인용에 대한 예상이 많은 상태라면 탄핵이라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저희 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선고가 있을 때 인용이냐 기각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뀔 테니 그때까지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추이 자체가 조금 간극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말하자면은 좀 그 불쾌할 만큼의 이 탄핵 정국에서의 지지율의 답봉 이 부분을 약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좀 고심한 흔적들에 대한 결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가 통합 포용에 대해서 그 다른 예를 들어 김경수 전 지사가 주장했던 바대로 민주당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을 때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고 실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우클릭 행보라고 했지만 그런 성장과 포용에 대한 부분들로 또 그런 태도 변화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도 보수라는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겠으나 저는 틀림없이 저는 이 지지율 속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이제 비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국민의힘은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민주당도 못하고 국민의힘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대립이 있었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뭔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국민의힘을 보면 아직도 대통령을 옹호하고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그런 거 외에는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애가 변화하는 민주당은 올라가는 어떤 추인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김경수 전 지사의 만남 이후에
얼마만큼 민주당의 메시지가 변했냐. 그 포인트는 한번 짚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형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정성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대헌정. 그러니까 여야 헌정을 바로잡기 위한다면 정말 그 내란의 동조 세력 외에는 모두 뭉치자. 뭐 이준석, 유승민 뭐 이런 부분까지도 가릴 거 없이 나라를 바로 살리기 위해서 뭉치자는 그런 메시지들이 결국엔 김경수 전 지사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통크게 포용하면서 이 변화를 준 것이 저는 이 흐름을 바꾸지 않았냐 좀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명계 인사들의 만남에 대한 얘기도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지난 총선에서 이렇게 싸울 수 있나라고 보였던 박용진 전 의원과 만났어요 오늘. 근데 이제 이 대표가 큰 역할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용진 전 의원은 대의 명분 앞에 모든 걸 다 털고 힘을 합쳐서 승리를 만들어내자라고 했는데 모든 걸 다 털겠다라는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짐이죠. 모든 걸 다 털겠다. 네. 근데 앙금이라든지 상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이 있고 공천 과정에서 많은 개인적인 고통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재명 대표와 박용진 전 의원의 만남을 보면서 이게 정치구나. 그러니까 어제 저기 정말 오늘의 동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오늘의 동지고 내일의 또 적이 되는 것들이 이 정치의 상황이라면 이 모습 속에서 두 분 다 어려운 결정한 것 같아요. 만남 자체부터.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이 저는 조금 더 용기 있게 발언한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털고 맺을 건 맺겠다. 그러니까 그냥 뭐 들어와서 역할 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역할만 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은 해가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이라서 저는 박용진 전 의원이 나름대로 본인의 받았을 상처보다는 좀 더 통 크게 뭔가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냐라는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도 정말 좀 광풍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말고도 임종석 의원도 만나고 뭐 이제 앞으로 말하자면 비명계로 일컬어지는 분들을 만나는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돼야 될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과 그 옆에 있는 친명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이나 박용진 의원의 말에 대해서 뭐 김경수 전 지사도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지만 이런 분들에게 그냥 칼에 조롱의 언어 같은 거를 안 던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만나줬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뭐 수박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에서 이런 그 조롱의 언어들을 금지하는 것들도 한번 대표께서 생각하는 것들 그것도 통합행보와 아울러서 가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과의 만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역으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 장면을 보고 저분이 상당히 대인배구나라는 평가를 하는데요. 지난 총선 때 당했던 것을 박용진 의원보다 아마 제가 더 많이 기억을 할 정도로 여러 보도를 섭렵하면서 제가 쭉 봐온 과정을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무려 4번이나 공천을 못 받게 하는 작업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대변인을 마지막 날 공천에서 출마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하니까 그래도 만나고 이재명 대표 딱 한마디 했죠. 가슴 아픈 거 잘 안다. 그때는 몰랐습니까? 어쨌든 정치라는 게 저런 거라고도 보지만 이 장면에서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통화 행보를 시작을 했다. 그런 헤드라인보다는 박용진 의원에 대한 재평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리라 저는 그렇게 보는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 만났고 박용진 전 의원 만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실장 등등을 만날 것이다. 즉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본인이 만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떠한 뭔가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통합의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민주당의 중도 보수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쪽이잖아요.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났겠죠. 그냥 한 번에 만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비판했기 때문에 재공격하고 그들을 고립시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다시 재현이 된다면
말씀한 대로 통합과 포용은 실현되기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큰 역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어떤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혼자로는 역부족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건 총선과 다르게 확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확장성을 놓치게 되면 지난 대선에서 0.73의 아픔이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안에서 분열하면 안 됩니다. 뭉쳐야 된다. 이게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으로 치욕을 느낀 분들에게 사과해라. 저는 이 만남 자체가 그대로 지금 그 김경수 지사가 얘기했던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역할을 주고 보듬고 포용하는 것들. 이게 저는 차곡차곡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전이 되면 이 상처받은 분들이 대다수 어떤 포지션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또 비명계로서 뭐 대선 경선에 당내 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건전한 경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저는 첫 스타트는 좋다. 근데 벌써부터 열매를 따지는 것은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이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거 막판에 보수는 약간 분열 모습을 많이 보였고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뭐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싸우다가 한 명으로 모이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통합과 포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결실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또 의문을 가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만나시는 분들 이재명 대표와 만나시는 뭐 김경수, 박용진 또 앞으로 만날 뭐 김부겸, 임종석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이 통합 행보를 하는 거는 분명히 저분들을 고려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번 대선 무조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 만나서 설령 뭐 마음속에 가시지 않는 앙금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얘기하고 웃으면서 뭔가 영상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작업이 있겠죠. 그런데 과연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마음이 같으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 남은 곧 임박한 2심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파장이 클 경우에는 만나시는 분들, 이분들이 독자 행보를 분명히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가 흔들린다 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항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추후에 이재명 대표와 만나실 분들의 그 회동 자체만은 큰 의미가 없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림인데 속마음은 모르니 일단 2심 재판 지켜보고 그 이후에 친명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2심 관련해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2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낙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거에 나가서도 이제 84조가 어떻게 해석되느냐를 가지고도 또 얘기가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그리고 뭐 본인의 2심 재판을 낙관해야지 그러면 아유 저는 그렇죠. 유죄돼 받을 겁니다.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 84조는 뭐 한번 2017년도에도 헌법재판관들이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도 좀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다수다 소수다 이렇게 할지 못할 정도로 거의 반반의 어떤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4조에 있어서의 형사상의 소추가 그 소추가 기소까지냐 아니면 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액면으로만 따졌을 때는 소추 자체는 결국에는 심판이 아닌 기소와 어떤 수사 거기까지 머무른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지난 2017년도에는 더 높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또 해석을 하면 심판 부분은 결국에는 거기까지 소추해내야 되는 이유는 이 84조의 그 법의 취지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그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으로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란과 외환 외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제의로 두는 거예요. 특권으로. 그러면은 그 왜 특권을 줬을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다른 문제로 있어서 형사상의 여러 가지 수사나 기소를 당하면 국정 안정에 좀 뭔가 혼란을 주지 않겠어? 라는 차원에서 정해놨겠지요. 라는 것들이 또 어떤 하나의 설인데 저는 심판에 대한 부분들 이게 과연
존치가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가장 큰 숙제가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 두세 달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대선이 온다면 조기 대선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대선이 온다면 이재명 대표는 2심의 결과를 넘어서서 대법원이라는 어떤 것들을 많이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후보로서 그러면 대법원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거다라는 차원이라서 저는 이 부분은 학설로만 해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라서 뭔가 이번 기회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너무 유리하게 해석한 것 같아요. 2017년 예를 들어볼게요. 2017년에 당시 저희 당의 자유한국당이죠. 대선 후보가 됐던 홍준표 당시 후보가 2심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상태에서 대법원 무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홍 후보가 당선되면은 대법원까지 그럼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과 똑같은 이슈가 있었고 당시를 돌아볼 때 국민일보가 조사한 게 있어요. 헌법학자 10명 대상으로. 10명 중에 7명은 재판 진행돼야 한다. 임기 시작됐더라도 그 전의 일로 인한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고 했고 10명 전원은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제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뭘 근거로 다수설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또 말로 국민들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헌법에서 내란, 외환 이 죄를 빼고는 형사소추받지 않는다. 대통령 이 얘기는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런 사법적 문제가 없을 때를 가정해서 재직 중의 일을 그렇게 규율하겠다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직 뭐 아무것도 된 거 아니죠. 지금 이 순간 공직선거에 나갈 수 있냐 없냐를 다투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홍준표 당시 후보와 똑같은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한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권의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토론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조기 대선 염두에 본 행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해석은 자유다라고 하면서 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문수 장관은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하고 또 입장이 많이 다르죠. 현직 장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현직 장관이고 내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네. 탄핵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대통령의 복귀를 당연히 기정사실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행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본인도 말씀은 겉으로 저렇게 하시지만 지지율이 지금 저희 당 잠재 주자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장관의 일만 하겠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것만 행보에 옮기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문수 장관의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탄핵 반대한다. 저분은 저는 대선 그 국민의힘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이라면 뭐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뭐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후보로서는 자격이 없다. 국민 주권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연결짓는다는 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죠? 군대를 국회에 투입시키고 군대를 선거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파면이 당하는 일이 아니고 그게 파면된다면 국민 주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이 관련된 내용의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로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서부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우리법 연구회였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짬짬이를 할 우리법 연구회가 서울 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법 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 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이며 내란죄입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판사가 이전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참고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유가 보완되는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것입니다.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이외에도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혹시 기록에서 찾으신 영장 실물 공개하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형사소송 변호인이 형사소송 기록을 그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실물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실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압수수색 영장이고 이것이 기각된 통신영장입니다. 혹시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나온 게 있을까요? 기각 사유는 전체를 종합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영장을 찾고 있어서 추가 2건이 좀 다시 발견됐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공수처 청구 영장만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건 공수처 청구 영장입니다. YTN 법률투자인데요. 예. 그럼 지금 몇 개가 기각된 거예요? 그거 다시요? 지금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다시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그래서 4건입니다. 그 기각된 4건의 영장 각각의 청구 일자와 기각일자 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처음 확인된 것은 12월 6일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고, 두 번째는 12월 8일자 압수수색영장이고, 세 번째는 12월 20일자 체포영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기각이 되었다고. 모두 기각됐습니다. 결국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4건의 영장이 기각됐고, 그 이후에 12월 30일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각 담당 법관 성함 혹시 알려주시죠? 담당 법관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구 일자랑 기각 일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각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서 아직 다 확인을 못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확인하신 사유 중에 공수처 수사권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말씀. 차후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유 중에 수사권 중에 어떤 의미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를 확인해서 종합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확인 중에 있으니까요. 예. YTN 법률투자 예. 한 번 더 확인 좀 예. 드리면, 그러니까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가 냈다가 예. 기각된 사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닙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건 아닙니다. 체포영장. 관련된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관련 인물이요? 예. 4건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건 몇 건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지금 본인에 대해서 확인한 건 2건이 확인된 거죠. 예. 그러니까 2건은 본인이고 2건은 관련자.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2건은 확실하고, 1건은 관련자고, 1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영장에 그 관련자들 여러 명을 넣어서 청구한 영장이 있고, 단독으로 청구한 영장이 있어서, 그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MBC 맞설리인데요. 중복 요청으로 기각된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확인되면 한 번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혹시 압수수색 영장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압수영장은 여러 명에 같이 포함해서 청구가 됐고, 통신영장도 여러 명과 같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 여러 명이 혹시 국무위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관계자?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국무위원은 한 명인가 있는 것, 통신영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각 사유 확인된 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체 종합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시점 대략적으로 언제쯤 종합이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끝나면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빠르면 오늘 겁니다. 중에 예, 빠르면 오늘 중이고, 늦으면 내일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각 사유도 중요하고, 왜
영장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됐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지방법원에 지속적으로 청구되던 영장이 갑자기 연말에 서부지방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의 변명은 대통령의 주거지가 한남동 서부지방법원 관할이었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4번은 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지 이유가 설명되어야 됩니다. 그럼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됐던 영장 이거는 이미 실무로 확인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이제 기존의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던 사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예.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그 12월 30일 체포영장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잖아요. 현재까지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했다가 기각당하고 서부지법에 다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짧게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시고.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급할 대로 급해서 지푸라기도 잡겠다는 소리인데 벌써 우리 법 연구에 얘기 나오면서 음모론을 얘기하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믿는 측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최종적으로 공수처에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게 사실인지는 아직은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수처가 거짓말했던 게 드러났잖아요. 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느냐 여부를 지금 다투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지금 그래서 구속 취소가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윤곽근 변호사의 저 주장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